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교시 3영역 법제론의 6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진행은 고용보험법으로 시작이 됩니다. 고용보험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많은 분들이 실업보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정식 명칭은 고용보험입니다. 실업보험과 고용보험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실업보험은 실직자가 된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책으로서 나와 있는 사후적, 소극적 이런 지원체제를 실업보험이라고 하는 거고,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 소극적 즉 실직 근로자, 이미 실직해버린 실직 근로자를 위한 사후적 대책일 뿐만 아니라 사전적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까지를 포함했을 때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서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후적인 실업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나 출산 전후휴가급여뿐만 아니라 사전적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 명칭은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이 되고 1995년부터 시행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목적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책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고용보험 제도의 개념에서 너무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한번 읽어봐요. 1번을 봐야 되겠지요. 고용보험 제도는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자, 실직 근로자는 이미 실업자가 되어버린, 말이 좀 부드럽게 해서 실직 근로자지 실업자가 되어버린 사람을 위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이건 사후적 소극적인, 만약에 이 보험 자체가 여기만 있다면 실업보험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노동시장의 구조 조정 과정에서 실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에 대한 각종 사업을 지루하는 이런 사업을 그걸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이고도 적극적인 고용정책 수단이다. 그래서 사후적 소극적인 이런 생활 안정 대책일 뿐만 아니라 사전적 적극적인 노동시장 대책까지도 같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라고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번은 고용보험법 제1조 규정을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제1조 규정을 그걸 풀어보면 이 두 번째 나와 있처럼 고용보험제도의 특성으로 나누어서 분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은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 정책이죠. 그리고 고용대책은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 정책과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결합을 고용보험이라고 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다음에 고용보험은 반드시 일정 기간의 고용 상태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에 피보험 단위기간, 즉 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의 고용 상태를 수급의 최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 고용보험은 국가 책임 하에서 관리되고 운영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책임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또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 이렇게 소위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이런 주체가 따로 있습니다만은 고용보험은 그 자체가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고용안정센터의 장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위탁기관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 운영의 국가 책임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당연히 강제성, 국가에 의해서 강제되는 걸로처럼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고용보험도 5대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강제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언제 어떻게 내가 실직자의 위치에 있을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평생 직장이나 평생 고용이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린 이 오늘날에 있어서 나는 언제까지는 직장에 다녀 이런 말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고의 예측이 곤란하다. 그리고 여기는 실직 근로자가 다시 재직자의 지위를 갖게 될 때까지만 하는 것이지 영원히 국민연금처럼 생존한 동안,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이렇게 끝도 없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기급부라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보면은 당연히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으로서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도 있지만 오늘날은 더 강조되는 것이 그 전에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강조되어서 첫 번째 실업 예방을 먼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업 예방과 그리고 실직자가 있다면 고용 촉진, 또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과 향상, 또 국가의 직업 지도와 직업 속의 기능 강화, 또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실직 근로자의 구직 활동 촉진, 또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 일통이 있는데 나머지야 다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4번과 7번 정도만 체크를 해 놓으시면 고용보험의 목적에는 국가의 직업 지도와 직업 속의 기능 강화도 목적에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7번째 있는 것처럼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것도 역시 고용보험법 제1조 규정을 통해서 목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거기 피보험자 등 해서 정의가 쭉 나와 있는데 그 단어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피보험자 별표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보험자 그러면 고용보험법의 피보험자는 누구지? 그러면은 당연히 고용보험에서는 실직 근로자나 실직 근로자가 될 수 있는 재직자. 왜냐하면 예측이 곤란하니까. 그래서 소위 보험에 가입된 것이나 가입하였거나 가입한 것으로 보여지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근거 법령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경기 침체로 실업의 장기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보통 근로자와 또는 실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제는 이 고용보험법에 보면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가 이렇게 법으로 규정됨으로써 이제는 고용보험법의 대상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근거법이 고용보험법이 아니라 보험료 징수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여지는 인정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규정을 쭉 보셔야 되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는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정책과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정책으로 뒤에 따로 쓰겠습니다만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 이렇게 사후적, 소극적, 실직 근로자를 위한 생활 안정 대책으로 하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전적, 적극적,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같이 포함된 거죠. 바로 이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바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쳐진 거죠. 종래는 보통 오랜 세월 동안에는 그냥 법도 없는 과정에서 사후적, 소극적 소위 생활안정대책으로만 설명을 해서 실업급여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업보험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오히려 두 번째가 더 강조되는 이런 개념이어서 그래서 고용보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결합이라는 것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미 봤지만 도대체 거기 피보험자는 누구를 피보험자라고 하는가? 피보험자는 어떤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할 때 여기는 피보험자의 근거법령은 피보험자에 대한 근거법령은 고용보험법이 아니라 보험료징수법입니다. 고용보험법이 아니라 보험료징수법이라는 것을 꼭 명기해 주시고 이 보험료징수법의 본래 명칭은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길게 되어서 줄여서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옛날과는 달리 대상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날에는 자영업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해서 별도로 목차를 바꾸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 두 번째 이직이란 단어가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법률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을 마치 감성적으로 자꾸 접근을 해서 많은 아이돌 그룹이라든지 특히 탤런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갑자기 잘 나가서 뭐 엔터테인먼트사를 옮겨서 뭐 활동하려고 하면 이전에 있는 회사에서 이 시비를 걸거든요. 바로 이제 이런 과정인데 이직이라는 단어를 법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옮기는 것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건 사실행위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이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에 고용관계, 그것도 어떤 고용관계? 법적인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을 이직이라고 하는 것이지. 아이 저번에 그 저 식사하시면서 다른 데 가서도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인사 밥도 사주셨잖아요. 이렇게 사실행위를 가지고 재판부에서 아무리 떠들어왔자 그건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법률적 관계, 법률적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을 이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실업입니다. 실업. 많은 사람들이 실업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하는데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자리가 없는 것을 실업이라고 하지 않아요. 일자리가 없는 것은 실업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 거. 엄마는 어떻습니까? 전업주부로 있는 엄마는 일자리가 없는데 거기도 실업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근로의 능력을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다 모두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두입니다. 모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업주부로 생활만 하던 엄마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근로의 능력은 있고 능력은 있으나 굳이 밖에 나가서 돈벌이 하면서까지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근로의 의사가 없는 거거든요. 나는 그냥 내 근로의 능력은 있지만 집안에서 살림이나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근로의 의사가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많은 학생들이 집안이 어렵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뭔가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번다고 해서 아르바이트라도 하지만 그러지 않고 공부만 하는 또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만 하는 학생. 근로의 능력이 충분히 있죠. 20대니까. 그런데 근로의 의사가 없이 공부만 한다. 역시 여기 그 사람도 역시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겠어요. 또 그런가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뭐 감정평가사, 노무사 이런 등등을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역시 청장년이기 때문에 근로의 능력은 있으나 근로의 의사가 없이 물론 경제학적이나 노동시장 정책가에서 본다면 그것도 실업으로 보죠. 자발적 실업 중에 탐색적 실업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통계청 자료로 개념을 지을 때는 거기는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려면 근로의 의사와 근로의 능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면서 일자리가 있는 사람은 취업자,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실업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실업은 이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일자리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실업의 인정. 또 실업의 인정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실업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업의 인정, 실업을 인정받는 것은 기본 전제 조건이 이 세 가지를 인정받는 거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근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근로의 의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걸 세 가지를 인정받는 것이 실업의 인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 적에 일자리가 없는 것도 인정받는 것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근로의 의사와 근로의 능력 그중에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을 어떻게 증명할까?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뭘 인정받아야 돼? 근로의 의사와 근로의 능력이 모두 있음을 증명해 열심히 그걸 증명하는 활동을 구직활동이라고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의장. 직업안정기관의장. 기관의 장에게 인정받는 것을
실업의 인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는 것을 인정받는 것을 실업이라고 하지 않아요. 실업의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장으로부터 정말 저는 근로의 의사와 근로의 능력이 있음을, 근로의 의사가 있음을 뭘로 증명할 거야? 나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업의 인정의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보수나 일용근로자 있습니다만, 일용근로자 봐주시고 자주 나오진 않지만 보통 우리가 임금 근로자에는 상근 근로자 또는 상용 근로자라고 하는데, 상근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가 있는데, 상근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고용계약을 가지고 올 때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이 인정되는 것은 상근 근로자, 보통 언론에서 정규직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1년 이내 한 달 이상 을 가지고 있으면 임시 근로자, 한 달이나 30일 미만의 근로자는 일용 근로자라고 합니다. 일용 근로자는 국민연금법에서 사업장 가입자나 건강보험법에서 직장 가입자의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용 근로자는 1개월 미만 또는 30일 미만으로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 근로자라고 합니다. 자, 이런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쭉 설명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 정의를 봤죠. 자, 이제는 우리가 볼 것이 고용보험 정책의 분석입니다. 고용보험 정책의 분석.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국민연금 정책을 분석해보고 법제로 확인했고, 건강보험 정책을 분석하고 또 법제로 확인을 해본 것처럼 고용보험도 역시 정책적 분석, 길버트와 테렐에 의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무엇을 준다는 것인가, 어떤 돈으로 운영하는 것인가, 어디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인가, 이런 큰 테마를 가지고 먼저 정리한 다음에, 정책론에도 이런 다 이제 했지만 정리한 다음에 법으로 이런 그 근거가 이런 법률 조항으로 있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 뭐 지워버리시고 이제는 한번 보시죠. 고용보험 정책 분석. 자, 먼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일단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하는 문제가 먼저 등장을 하죠. 자, 거기 보면은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여기 보면은 원칙, 이 적용 범위 원칙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이 그렇다면 당연히 예외도 있겠지. 예외까지를 여러분에게 보자고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원칙은 그렇습니다. 한 명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 고용보험의 가입자는 역시 사용자, 거기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보험은 급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급여 그러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또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또 건강보험 그러면 건강보험에서는 요양급여, 요양비, 부가급여로서 임신, 출산, 진료비, 장애인에 대한 특례 또는 건강검진 이렇게 구체적인 명칭으로 해서 급여라고 설명하지만, 고용보험에서는 급여라고 하지 않고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업에는 4가지가 있는데,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이 있고, 자, 이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우리가 앞서서 노트를 정리한 것처럼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이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안정 사업이나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모두 주체가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주체가 됩니다. 그에 비해서 실업급여가 있죠. 어쩌면 고용보험의 원천적 급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업급여에는 크게 구직급여와 그리고 취업 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촉진수당.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에는 소정급여일 수만큼의
즉 다시 말해서 90일에서 240일 사이에서 법률로 정해진 만큼 이렇게 구직급여를 제공하지만 예외적으로 3개의 연장급여와 예외적으로 소정급여 일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정해진 사유에 의해서 연장해서 많으면 2년, 적으면 60일 이내에 이렇게 주는 3개의 연장급여로 훈련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 그리고 특별 연장급여라고는 3개의 예외 규정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상병급여가 예외 규정으로 있습니다. 상병급여가 이렇게 예외 규정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구직급여에서는 이렇게 3가지로 크게 정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취업촉진수당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또 직업능력개발수당, 또 광역구직활동비, 또 그리고 이주비, 이렇게 취업촉진수당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원칙적인 소정급여일 수만큼 주는 구직급여와 4개로 분류할 수 있는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 구직급여의 예외적인 규정으로서 3개의 연장급여가 있고 그리고 상병급여가 있다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종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 침체로 실업이 너무 장기화되고 청장년 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보니까 새로 맞으면 이런 그 다양한 대안을 강구를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경기 침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자영업자 특례가,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의 가미가 되어서 이제는 그 고용보험의 대상이 자영업자도 포함이 된 거죠.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 이렇게 고용보험사업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고, 여기에 있는 3가지는 이미 실직해버린, 이미 애를 기를 수밖에 없게 된, 이미 애를 낳을 상태가 되어버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고용보험에서는 어떻게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라고 할 적에 역시 사회보험이니까 국가지원금, 공공재원이죠. 그리고 주된 재원은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데, 보험료는 보험료 징수법에 의해서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2개만, 사업이 4개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걷기에는, 보험료를 걷기에는 2개의 명목으로만 걷는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 균등분담으로 이렇게 걷고 있는 데 비해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관하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단독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법률로 확인하게 되고 이미 여러분 노트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에 누가 관리 운영할 것인가, 딜리버리 관리 운영할 것인가. 당연히 앞에도 본 것처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체가 되어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나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기관의 장이 주체가, 다시 말해서 정부가 합니다. 유탁기관이 없는 거죠.
어떤 공사나 공단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는 이렇게 한다.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틀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법 조문을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겠어요. 자, 거기 교재를 보시면 뭐 예의, 적용 제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시험 전에 보시기로 하고 3번에 규정이 나와 있죠. 3번의 규정을 보면 보험관계 성립 소멸에 대해서는 보험료 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이것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험관계의 성립 소멸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으로 아니면 산재보험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인 보험료 징수법으로 정한다라는 것을 고용보험법에서도 산재보험법에서도 똑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기 5번에 1번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누가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한다라고 해서 주체가 확실히 다릅니다. 다음에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있고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섬세하니까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6번에 실업급여가 나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급여로서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 정책인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고 취업촉진수당은 미리 그림으로 그렸습니다만은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4가지가 있다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십니다. 자, 먼저 실업급여 중에 대표적인 거죠. 구직급여죠. 그래서 먼저 7번의 구직급여. 아까 우리가 고용보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정 기간의 보험 가입을 또는 일정 기간의 그 가입을 피수급자면 수급권자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봤습니다. 적어도 실업급여의 원초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그 실직 근로자가 적어도 마지막 이직을 당시 마지막 고용관계가 끝나기 이전 18개월 중에 보험 가입 기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일정 기간, 118개월 중 180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조건들을 거기에서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그것은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피보험 단위 기간은 뭘까? 밑에서 셋째 줄 나와 있죠.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는 것은 피보험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가지고 피보험 단위 기간을 따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180일 마지막 이직일 이전에 거꾸로 역산해서 180일을 확보하려면은 회사를 며칠간 다녀야 되겠어요. 자꾸 많은 사람들이 3, 68 그러면 6달 다니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는데 아니죠. 6달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년은 다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우리는 뭐 오늘날 52시간이거든 하지만 어떤 주 5일 근무로 설정을 해서 원칙이 나와 있고 월화수목금에서 주 5일로 온다면 한 달이 20일이나 22일이 될 거예요. 22일을 가지고 180일을 찾아가려면 8개월 한다 해도 맞으면 그중에 국경일도 공휴일도 없이 그냥 주 5일 근무로만 계산할 때 8, 26, 8, 26 그래도 180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중간에 23일짜리 나온다면 나올지 모르지만 8개월을 빠뜨덕에 계산을 해도 180일 나오기 어려운데 그 사이에 국경일이라든지 또는 뭐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병가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날짜가 맞질 않거든요. 더욱이나 인턴 기간 보내고 뭐 보내고 오면 약 1년 동안 그래서 아무에게나 실업급여 중에 구직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누구나 회사 다니다 그만두면 구직급여 신청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고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러면 얼마를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4번에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 일액이 나와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얼마를 줄까? 거기 보면 구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일액, 일당을 말합니다. 구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일액. 다시 말해서 기초 일액은 다양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는 평균 임금을 바로 구직급여의 산정 기준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 곱하기 며칠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평균 임금을 곱하기 며칠. 그래서 이 보면은 86,000원을 초과할 때는 86,000원. 이제 그 금액은 자꾸 바뀌니까 이제는 뭐 10만 원 단위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남겨지지 않지만 어쨌든 구직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일액의 기준은 평균 임금으로 하고 곱하기 날수를 곱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며칠간 주는데 그게 바로 소정급여일수가 되겠는데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받은 고용보험법에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90일에서 240일 아무리 길어도 240일까지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 그 날짜를 어떻게 정하는데? 라고 소정급여일수의 산정 기준이 나와 있죠. 자, 5번 급여일수 보세요. 실업 후 신고일로부터 계산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이라고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7일간 대기기간 단어도 암기하시고 그리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시작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피보험 기간과 연령이라는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1년 미만이고 몇 살이고 이렇게 연령과 피보험 기간을 가지고 쭉 하는데 짧으면 90일, 아무리 길어도 24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렇게 구직급여를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하도록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그러나 예외적으로 말하자면 연장급여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는 훈련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와 같은 이런 예외 규정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훈련 연장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받을 때 이 소정급여 일수가 끝나가고 있는 사람이 뭔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훈련을 받도록 명했을 때, 사실 명예훼손 권유했을 때 아이고 고맙습니다라고 따라온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년 더 기존의 구직급여의 100%를 연장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훈련 연장급여입니다. 그에 비해서 개별 연장급여는 가슴 아픈 급여가 되겠는데 소정급여일수가 끝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직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잡지 못했고 거기다가 더욱이나 삶이 너무나 곤궁해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굶어 죽게 되어버린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6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있는데 개별 연장급여입니다. 살림도 아주 공공하고 소정급여일수는 끝나가는데 직장은 잡히지 않고 이런 경우에 하는 재량권의 범위가 바로 개별 연장급여입니다. 그런데 특별 연장급여는 다릅니다. 특별 연장급여는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앞에는 훈련 아니면 개별 연장급여처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체가 아니라 여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60일의 범위 내에서 날짜를 정해서 연장해서 소정급여 일수가 끝난 이후에도 연장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특별연장급여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소정급여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끝나고 배출되어서 후속이는 실직 근로자를 계속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배출이 될 수가 새로운 전에 리먼 사태처럼 이 미국 시장이 주저앉아 버리니까 우리도 엄청난 실업 대란이 일어났거든요. 나비 효과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직 근로자들이 소정급여를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실업의 인정을 받고 이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장이 없어져서 실업자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럴 적에는 국가의 제 예산을 풀어서라도 그 바로 실업의 대란을 막을 수 있는 국가 대책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 만든 것을 특별 연장급여라고 합니다. 주체는 누구다?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그랬어요. 그 외에도 거기 보시면 7번에 63조 나와 있죠. 질병에 대한 특례 거기 중요 표시하시고 보통 우리가 이것을 상병급여라고 하는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에 가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일자리도 없는데 열심히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근로의 의사가 있음을 지금 이렇게 제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래 열심히 사는구나 해서 그때부터는 당연히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7일의 대기기간 빼고 대기기간 끝난 날부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기간 중에 질병이나 부상이나 출산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근로의 의사가 있음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직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못 주는 거죠. 형식적 법치로 의하면. 그런 경우에는 형식적 법치에 의해서는 구직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되나 실질적 법치를 적용해서 그런 경우에는 사정을 감안해서 구직급여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급여를 상병급여라는 개념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예외적인 상병급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급여 3가지와 상병급여는 출제 비중이 높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이렇게 나와 있지요. 육아휴직급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육아휴직급여도 출제가 되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육아휴직급여 지금 여기 이 교재가 나온 다음에 문재인 그 케어가 이렇게 쭉 정리가 됐습니다만 이 육아휴직급여는 당연히 물론 고용보험급여는 다 현금급여지요. 육아휴직급여는 현금급여로 상한선 100만 원, 하한선 5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임신 초기 3개월은 상한선 150만 원, 하한선 70만 원 하되 4개월부터는 100만 원, 50만 원 원상되지만 초기에는 실질적으로 드는 돈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초기 3개월에 대한 것이 새로이 들어가서 육아휴직급여를 좀 더 실질화했다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00만 원, 50만 원 적고 있지만 임신 초기 3개월은 임신 초기는 육아 시작에서 초기 3개월은 이렇게 해서 150만 원, 7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놓으셨다가 시험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그 외에도 또한 출산 전후 휴가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출산 전후 휴가급여 역시 현금급여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산 전후 휴가급여 보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피보험자가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이나 사산 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법적 조건을 갖추게 되면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한다. 자, 함정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육아휴직급여로 한번 되돌아가 보세요. 아까 우리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에 1년 6개월 중에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었습니다. 여기 육아휴직급여도 며칠 180일 이상일 것, 다음 페이지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180일 이상일 것, 180일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앞에 전제 조건이 다릅니다. 구직급여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에 180일이었어요. 근데 여기 육아휴직급여 볼까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만 되면 됩니다. 거꾸로 역산할 때 그 기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이전에 과거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이 180일 이상만 되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출산 전후 휴가급여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3번에 1번의 기억번 여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이 아니라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어떤 조건도 없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 된다. 해서 함정을 잘 피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똑같이 구직급여처럼 180일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180일, 통산 180일입니다. 구직급여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118개월 중에 180일이지만 해서 봐주시고 또 하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이전이죠. 앞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거기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이라고 되어 있죠. 육아휴직급여는 시작하기 이전 여기는 끝난 날 이전 이런 그 함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상세한 내용은 아직은 다 다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권리구제의 절차는 요령적으로는 똑같이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 모두 위탁사무를 맡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소위 심사 청구를 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재심사 청구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고용보험은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관리한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거죠.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타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관리하다 보니까 그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하소연할 것이냐 하는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이렇게 하는 것처럼 거기 보면은 심사청구는 1번에 9번에 1번에 1번 셋째 줄 심사청구는 공무원인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면 되고 거기에 불복을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단에다 한다 이 말이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좀 짧은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고용보험 우리에게는 네 번째 사회보험이죠. 고용보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산재보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